전라도 남원 외곽 산자락 아래에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살구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해마다 봄이면 연분홍꽃을 곱게 피워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17 소녀 보기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보기는 어려서부터 얼굴이 고왔습니다. 동네 안악들이 저 애는 나중에 큰 집 며느리감이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할 만큼 이목구비가 반듯했고 눈매는 서늘하면서도 웃으면 살구꾼처럼 환해지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보기네 집안은 그런 칭찬이 무색할 만큼 가난했습니다. 아버지 김덕수는 3년 전 장마에 논둑이 무너지면서 다리를 크게 다쳤고 그 뒤로는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윤 씨가 남의 집 삭바느질과 들릴 을 도맡아 하며 겨우겨우 세 식구 입에 풀칠을 해왔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쓰러진 것은 보리가 패기 시작하던 4월 초였습니다. 엄니 괜찮으세요? 보기가 부엌에서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을 때 윤 씨는 마당 한가운데 엎어져 있었습니다. 바구니에 담긴 빨래가 흙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윤 씨의 얼굴은 누런 황토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고 이마를 짚어보니 숯불처럼 뜨거웠습니다. 보가, 괜찮다. 좀 어지러워서 그렇다. 윤 씨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기가 어머니를 업다시피 해서 방으로 옮기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아버지 덕수는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이래? 어디가 아픈 거야? 아이고, 그냥 좀 쉬면 나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윤 씨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그 웃음이 채 입꼬리에 닿기도 전에 기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마른 기침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듯한 끈적하고 무거운 기침이었습니다. 기침을 멈추고 나서 윤 씨가 손으로 입을 가렸는데 손바닥에 붉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보기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황급히 손을 이불 속에 숨겼지만 보기는 이미 다 보았습니다. 그날 밤 보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가 얇은 벽 너머로 들려왔고 그 숨소리 사이사이 아버지가 한숨 쉬는 소리도 섞여 들었습니다. 보기는 살구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달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반달이었습니다. 반만 차고 반은 빠진 달이 마치 자기 집안의 형편 같다는 생각이 들어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보기는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읍내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남원 읍내에서 제일 이름난 의원 박서방이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은 노인이었는데 콧수염이 희끗하고 눈이 작았지만 약에 대해서는 이 고을에서 딸을 자가 없다는 평판이었습니다. 증세를 말해보거라.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데요. 피가 섞여 나오고 온몸에 열이 나고 며칠째 밥을 못 드세요. 박 의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봐야 알겠다만 듣기로는 좋지 않구나. 폐에 열이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 오래 방치하면 큰일 난다.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약을 써야지. 그런데 박 의원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보기는 그 침묵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약값이 얼마나 들어요? 증세에 따라 다르지만 녹용의 맹문동, 천문동, 폐모의 생지황까지 쓰려면 한 재의 쌀 5-6말은 들 거다. 그것도 한두 재로 끝나는 병이 아니야. 석 달은 꾸준히 다려 먹어야 한다. 석 달이었습니다. 쌀 5-6말씩 석 달이면 보기네가 1년을 먹고 살 양식과 맞먹는 돈이었습니다. 보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단 어무이를 데려오너라. 정확히 진맥을 해봐야 한다. 보기는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를 들것에 실어 읍내로 갔습니다. 박 의원이 윤 씨의 맥을 짚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혀를 보고 눈을 보고 배를 눌러보고 나서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폐로가 깊다. 진작 왔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어.
지금부터 약을 쓰면 나을 수는 있다. 하지만 약을 못 쓰면 그 뒤의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들것 위에서 윤 씨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보가 약 안 먹어도 된다. 엄니가 좀 쉬면 나을 거야. 보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울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덕수는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걸었는데 그 등이 유난히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덕수가 보기를 불렀습니다. 보가 마을 이장한테 가서 돈을 좀 꿔야겠다. 이장 어른이 빌려주실까요? 모르지. 하지만 해봐야지. 다른 데는 빌릴 곳도 없자느냐. 이튿날 보기와 덕수는 이장 최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최영감은 이 마을에서 논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넉넉한 형편이었지만 인심이 후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덕수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최영감은 부채질을 하며 한참을 뜸을 들였습니다. 형편이 딱하기는 한데 김서방. 돈이라는 게 빌려주면 돌아와야 할 것 아닌가. 자네 논도 없고 몸도 성하지 않은데 무엇으로 갚을 텐가. 가을에 품삯이라도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다리가 그 모양인데 품삯은 무슨 품삯이야. 최영감이 딱 잘라 말했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보기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영감이 보기를 힐끗 보더니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자네 딸이 삭바느질을 한다던데 우리 집에 와서 일하면 그 삭으로 쳐줄 수는 있네. 하지만 약값 전부를 대기에는 턱없이 모자랄 걸세. 결국 최영감에게서 쌀 10마를 빌렸습니다. 이자는 가을까지 3마리였습니다. 약 한 재를 지어 어머니에게 다려드렸지만 석 달치 약에는 까마득히 모자랐습니다. 보기는 읍내에 나가 삭바느질 자리를 더 찾았습니다. 양반가 부인들의 저고리를 깁고 이불솜을 누비고 어떤 날은 밤새 바느질을 해서 손끝이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그래도 하루 벌이가 쌀 2되를 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을 죽어라 이래도 약 한 재 값에 못 미쳤습니다. 어머니의 병은 날로 깊어졌습니다. 약을 먹으면 며칠은 기침이 잦아들었지만 약이 떨어지면 다시 피를 토했습니다. 얼굴은 점점 해골처럼 야위어 갔고 한여름인데도 이불을 2겹으로 덮고 추위에 떨었습니다. 보기는 매일 밤 뒷곁에서 몰래 울었습니다. 울고 나면 눈이 부어서 어머니가 알아챌까봐 찬물에 얼굴을 씻고 들어갔습니다. 7월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약은 한 달째 끊긴 상태였습니다. 최영감에게 빌린 돈은 이미 바닥났고 더 빌려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버지 덕수는 지팡이를 짚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사정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한숨과 고개 저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보기가 읍내 장터에서 바느질감을 받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터 한쪽에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기방에서 나온 기생 둘이 비단 옷을 입고 장터를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에는 화려한 비녀를 꽂고 저고리는 연두색 비단이었고 치마는 다홍색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기생들 한 달에 쌀 몇 석씩 번다더라. 기방 행수 기생은 양반 못지않게 산다던데. 보기는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쌀 몇 석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석 달 약값이면 쌀로 20말 남짓이었습니다. 기생이 한 달에 몇 석을 번다면 2달이면 어머니 약값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보기는 고개를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고 스스로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윤 씨는 이제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대소변도 보기가 받아내야 했고 미음 한 그릇을 넘기지 못하고 다 개워냈습니다. 밤마다 기침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침할 힘조차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사흘을 더 고민했습니다. 사흘 밤을 뜬 눈으로 새웠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보기는 읍내 기방을 찾아갔습니다. 남원 읍내 기방은 관아 뒷골목에 있었습니다. 담장이 높고 대문이 컸는데 대문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보기가 한참을 서성이다가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것은 나이 40쯤 되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옥비녀를 꽂고 있었는데 얼굴에 주름이 있었지만 한때 대단한 미인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남원 기방의 행수 기생 월양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저 기생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월양이 보기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너라. 기방 안은 보기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화려하기는 했지만 어딘가 쓸쓸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루에 앉으니 월양이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보기라고 합니다. 몇 살이냐? 17입니다. 기생이 왜 되고 싶으냐? 보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신데 약값이 없습니다. 삭바느질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됩니다. 석 달만 약값을 벌 수 있으면 됩니다. 월양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차를 마시던 손이 멈추더니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기생이 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인 줄 아느냐? 아닙니다. 한번 기적의 이름이 오르면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다. 혼인도 제대로 못하고 평생 천인 취급을 받는다. 그래도 하겠느냐? 보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월양이 한동안 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스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오래전 자신도 비슷한 사연으로 이 문을 들어섰던 기억이 떠오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석 달이라고 했지? 네. 석 달은 안 된다. 기생 수업을 받는 데만 석 달이 걸린다. 하지만 월양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노래를 할 줄 아느냐? 서당에서 천자문 읽던 소리밖에는 모릅니다. 춤은 농악대 덩실거린 것밖에는요. 그래도 일단 목소리를 들어보자. 아무 노래나 한번 불러보거라. 보기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릴 때 어머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불렀습니다. 서툴고 가늘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슬픔이 절로 배어나오는 듣는 사람의 가슴을 저미는 그런 울림이었습니다. 월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는 쓸만하다.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마. 월양의 제안은 이러했습니다. 기적의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기 전에 기방에 잔심부름을 하면서 노래와 춤을 배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기방에는 연회가 자주 열렸는데 잔심부름만 해도 양반들이 던져주는 노자돈이 삭바느질의 몇 배는 되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다. 무엇입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노래를 배우라 하면 배우고 춤을 추라 하면 추고 글을 읽으라 하면 읽어라. 그리고 절대로 울지 마라. 기방에서 우는 년은 살아남지 못한다. 보기는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이르다. 앞으로 내가 겪을 일들을 알면 감사라는 말이 안 나올 게다. 그날부터 보기는 기방에 발을 들였습니다. 아침에 집에서 어머니에게 미음을 먹이고 낮에는 기방에 가서 마루를 닦고 빨래를 하고 밥상을 날랐습니다. 저녁이면 연회장 구석에서 술상을 들고 날랐고 밤늦게 돌아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첫 달 벌이는 쌀 5마리였습니다. 삭바느질 석 달치를 한 달에 번 셈이었습니다. 보기는 곧바로 박 의원에게 달려가 약을 지었습니다. 약을 다려 어머니에게 드리니 사흘 만에 기침이 줄었습니다. 닷새 만에 미음을 한 그릇 다 비웠습니다. 열흘 만에 혼자 힘으로 일어나 앉았습니다. 보기는 뒷곁에 가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라 다행이어서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월양은 약속대로 보기에게 노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배운 것은 가곡이었습니다. 이화우 흩날릴제. 월양이 먼저 한 소절을 불렀습니다. 맑으면서도 깊은 강물이 흐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보기가 따라 불렀지만 음이 자꾸 삐걱거렸습니다. 다시. 이화우 흩날릴. 음이 틀렸다. 다시. 이화우. 배에 힘을 줘라. 목으로 내는 소리는 금방 깨진다. 소리는 배꼽 아래에서 올라와야 한다. 하루에 같은 소절을 100번씩 반복했습니다. 목이 쉬어서 소리가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월양이 꿀물을 한 사발 주고는 다시 시켰습니다. 보름이 지나자 보기의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떨림이 사라지고 음이 안정되고 가늘었던 소리에 힘이 붙었습니다. 한 달이 되었을 때 월양이 처음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들을 만하구나. 보기는 노래만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방에서 일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배웠습니다. 양반들이 술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되었고 기생들이 웃는 얼굴 뒤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감추고 사는지도 보았습니다. 기방에는 보기보다 나이가 많은 기생들이 여럿 있었는데 그중 소옥이라는 23 된 기생이 보기를 특히 챙겨주었습니다. 보기야, 이 일은 몸이 고된 게 아니라 마음이 고된 거야.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어야 하고 울고 싶을 때 울지 못하고 싫은 사람한테도 좋은 낯을 보여야 해. 그게 제일 힘들어. 소옥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보기는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 곁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건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하지만 어머니가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은 사라졌습니다. 2달이 되었을 때 월양이 보기를 불렀습니다. 내일 연회에 내가 나가거라. 저요? 저는 아직 노래 한 곡이면 된다. 이화우를 불러라. 내 슬픔이 담긴 그 소리면 충분하다. 다음 날 저녁 남원 부사가 한양에서 온 손님을 접대하는 연회가 열렸습니다. 연회장은 관아 후원의 넓은 마루였습니다. 초롱불이 줄줄이 걸려 있었고 술상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양반 대여섯이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는데 한양에서 온 손님은 40대 중반의 당상관이었습니다. 이름이 이정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기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붙잡고 연회장 가운데 섰습니다. 월양이 검은 고를 잡았습니다. 첫 음이 울렸습니다. 보기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화우 흩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처음 2마디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3마디째부터 보기의 머릿속에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마당에 쓰러져 있던 어머니, 피 묻은 손바닥을 감추던 어머니, 약 안 먹어도 된다고 말하던 어머니. 그 마음이 소리에 실렸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연회장이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한양에서 온 이정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냐? 새로 들어온 아이입니다. 월양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구나. 슬프면서도 맑다. 듣고 있으면 가슴이 저미는 것 같소. 이정아가 보기를 불러 술을 한 잔 따르게 했습니다. 보기는 떨리는 손으로 술을 따랐습니다. 이정아가 보기의 손을 보았습니다. 바느질에 찔려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습니다. 기생치고는 손이 고되게 살았구나. 보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정아가 노자돈으로 은자 한 냥을 내놓았습니다. 보기가 그 돈을 받아들고 뒷곁으로 나왔을 때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은자 한 냥이면 약 2제 값이었습니다. 보기의 노래 실력은 날이 갈수록 늘었습니다. 이화우 한 곡에서 시작하여 황계사, 매화타령, 춘명곡까지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기가 노래를 부르면 연회장이 조용해진다는 소문이 남원 읍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양반은 보기의 노래를 들으려고 일부러 연회를 잡기도 했습니다. 월양은 보기에게 기생 이름을 하나 지어주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이름은 채봉이다. 채봉이요? 비단에 수놓는 봉황이라는 뜻이다. 내 목소리가 그렇거든. 거친 삶에서 피어난 고운 소리라는 뜻이야. 보기는 아니 이제 채봉이 된 보기는 이름을 받아들었습니다. 기방에서는 채봉이었고 집에 돌아오면 복이었습니다. 두 개의 이름, 두 개의 삶이었습니다. 소문은 좋은 것만 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을에서도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떡순의 딸이 기방에 드나든다더라. 아니, 그 곱던 애가 어무이 약값 때문이라는데 쯧쯧. 이장 최영감이 덕수를 찾아왔습니다. 김서방 딸을 기방에 보내다니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자네 딸 혼처가 다 끊어질 텐데.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보기가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아버지의 볼에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보가, 내 아버지. 내가 못난 아비라서 내가 이 고생을 한다. 미안하다. 보기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엄니만 낳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와 딸이 마루에 나란히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살구나무 위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달이 아니라 둥근 보름달이었지만 그 달빛이 오히려 더 서글펐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9월 한양에서 이정아가 다시 남원을 찾았습니다. 공물을 빙자한 방문이었지만 실은 채봉의 노래를 다시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정아는 남원 부사에게 연회를 부탁했고 연회에는 자연히 채봉이 불려 나왔습니다. 그날 채봉은 춘면곡을 불렀습니다. 나비야 청산 가자 범나비야 너도 가자. 노래가 끝나고 이정아가 채봉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내가 기생이 된 사연을 들었다. 채봉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미의 약값을 위해 이 길에 들어섰다면서. 그렇습니다. 효심이 깊구나. 내 딸뻘 되는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하다니. 이정아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탐하는 눈이 아니라 측은해하는 눈이었습니다. 이정아는 그날 채봉에게 은자 5냥을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약값은 물론이고 최영감에게 빌린 빚까지 갚고도 남을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어미 약을 지어라.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남원에 올 때마다 내 노래를 듣게 해다오. 그것으로 족하다. 채봉은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이마가 마루바닥에 닿도록 깊이 절했습니다. 눈물이 마루 위에 떨어졌습니다. 월양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을 알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회가 끝나고 월양이 채봉을 불렀습니다. 채봉아 앉아라. 월양이 직접 술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채봉에게 술을 권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정아 대감이 좋은 분인 것은 맞다.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라. 무엇입니까? 양반의 호의는 영원하지 않다. 오늘은 측은해 하다가도 내일은 잊어버린다. 우리 같은 사람에게 양반의 마음은 바람과 같은 거야. 불 때는 시원하지만 믿고 기대면 넘어진다. 채봉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월양이 먼 곳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내 나이 때 이 기방에 들어왔다. 이유도 비슷했지. 아버지가 옥에 갇히셨는데 뇌물을 바쳐야 풀려날 수 있었거든. 그때 나를 도와준 양반이 있었어. 처음에는 그이가 하늘처럼 고마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그 사람도 결국은. 월양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술잔을 비우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양반이 어떻게 되셨어요? 한양으로 돌아갔지. 그리고 다시는 오지 않았다. 소식을 전해 들으니 양반과 규수와 혼인하여 잘 살고 있더구나. 월양의 목소리에는 원망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저 체념한 사람의 담담함만이 있었습니다. 채봉아,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이 기방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 때 빠져나가야 한다. 어미 약값을 다 벌면 여기를 떠나거라. 행수님,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충고다. 채봉은 그날 월양이 왜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을 받아주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월양은 옛날에 자신을 채봉에게서 본 것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머니 윤 씨는 석 달간 꾸준히 약을 먹은 덕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기침은 거의 멈추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고 혼자 힘으로 마당을 거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 의원이 진맥을 하고 말했습니다. 많이 좋아졌소. 한두 재만 더 먹으면 거의 다 나을 거요. 보기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 씨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이 어디서 약값을 마련하는지, 마을에 어떤 소문이 도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병석에 누워있다고 귀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네 안악이 문병 오면서 흘린 말 한마디, 덕수의 한숨소리, 보기가 밤늦게 돌아오는 발소리.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보기가 기방에서 돌아오니 어머니가 부엌에서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엄니, 왜 일어나셨어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보가, 이리 와서 앉아라. 윤 씨가 밥상을 차려 보기 앞에 놓았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실의 기나물이었습니다. 소박했지만 어머니가 직접 차린 밥상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먹어라. 보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윤 씨는 보기가 밥 먹는 것을 지켜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니,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보가. 엄니가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니 때문에 내가. 윤 씨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보기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엄니, 울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엄니가 낳으신 게 저한테는 그게 다예요. 모녀가 부엌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밥이 다 식도록 울었습니다. 아버지 덕수는 마루 끝에 앉아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살구나무에 다시 연분홍꽃이 피었습니다. 어머니는 완전히 나았습니다. 예전처럼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기침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박 의원이 마지막 진맥을 하고 말했습니다. 다 나았소. 앞으로 무리하지만 않으면 오래 사실 거요. 그날 저녁 보기는 기방을 찾아갔습니다. 월양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행수님, 어머니가 다 나으셨습니다. 그래, 잘 되었구나. 이제 기방을 나가려 합니다. 월양이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안도와 쓸쓸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잘 생각했다. 내가 여기 오래 있을 곳이 아니야. 행수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나는 그저 옛날의 나를 본 것뿐이다. 나는 빠져나오지 못했지만 너는 나가거라. 그게 나한테 갚는 거다. 월양이 보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이 기방에서 월양에게 이렇게 따뜻한 손길을 받은 사람이 또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채봉이라는 이름은 여기 두고 가거라. 밖에 나가면 다시 보기로 살아라. 네.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해라.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서 겪은 일들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어미를 살리려고 한 일인데 그게 무엇이 부끄럽겠느냐. 세상이 뭐라 하든 내 효심은 하늘이 안다. 보기는 월양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2번 절했습니다. 소옥이 달려와 보기를 안아주었습니다. 보기야, 잘 살아.
좋은 사람 만나서 꼭 행복하게 살아. 언니도요. 소옥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소옥은 떠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보기는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잔인했습니다. 기방을 나온 보기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삭바느질을 하고 어머니를 돌보고 아버지 곁에서 살림을 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혼담은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하지만 보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것, 아침에 눈을 뜨면 어머니의 밥 짓는 소리가 들린다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장터에서 바느질감을 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보기 앞을 막아섰습니다. 혹시 보기 아가씨 맞습니까? 26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였습니다. 허름한 도포를 입고 있었는데 등에는 책 보따리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신지요? 저는 이 근처 산골에서 서당 훈장을 하고 있는 박치문이라고 합니다. 저한테 무슨 일이신지요? 실은 얼마 전 읍내에서 아가씨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을 위해 기방에까지 들어갔다가 어머니가 나으시자 미련 없이 나왔다는 이야기를요. 보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치고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효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아가씨를 통해 배웠습니다. 보기가 놀라서 청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청년의 눈에는 조롱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말씀을 다 하십니다. 보기는 고개를 돌리고 걸음을 옮겼지만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후 박치무는 틈만 나면 보기네 집 앞을 지나다녔습니다. 어떤 날은 약초를 가져왔고 어떤 날은 쌀을 두고 갔고 어떤 날은 그냥 안부만 묻고 돌아갔습니다. 덕수가 보기에게 물었습니다. 그 젊은이 괜찮은 사람이냐? 모르겠어요. 눈이 막더구나.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보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살구꽃처럼 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듬해 봄 살구나무에 또 꽃이 피었습니다. 보기는 20살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윤 씨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예전보다 더 부지런히 살림을 했습니다. 아버지 덕수는 여전히 다리가 불편했지만 마당에 텃밭을 일궈 채소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가난은 여전했지만 1년 전 그 절박함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박치문이 혼담을 넣어왔습니다. 중매쟁이를 통하지 않고 직접 덕수를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기 아가씨를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자네 보기가 기방에 있었던 것을 알고도 그러는가? 알고 있습니다. 자네 집안에서 뭐라 하지 않겠는가? 저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 눈치 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령 있다 해도 보기 아가씨를 탓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덕수가 한참을 박치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기한테 직접 물어보게. 박치문이 마당에서 보기를 만났습니다. 살구나무 아래였습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보기 아가씨, 저와 혼인해 주시겠습니까? 보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기방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압니다.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릴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기 아가씨가 기방에 간 것은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을 두고 후회할 사람과는 저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보기 아가씨와 살고 싶습니다. 보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도 다행인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눈물인지 자기도 알 수 없는 그냥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네. 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살구꽃이 두 사람 위로 흩날렸습니다. 마루에서 지켜보던 윤 씨가 치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덕수는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더없이 맑았습니다. 혼인은 5월에 치러졌습니다. 크게 차릴 형편은 못 되었지만 마을 사람 몇몇이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장 최 영감도 왔습니다. 기방의 소옥이 몰래 비단 한 피를 보내왔습니다. 월양은 오지 않았지만 사람을 통해 옥비녀 하나를 전해왔습니다. 비녀에는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잘 살아라. 그것이 내가 나한테 갚는 것이다. 보기는 그 비녀를 머리에 꽂고 혼례를 올렸습니다. 살구나무 아래에서 1년 전 어머니의 피 묻은 손바닥을 보며 하얗게 질렸던 바로 그 자리에서 보기는 웃고 있었습니다. 살구꽃처럼 환하게